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네, 당장 일어나. 여기가 내 안방이야. 이딴 정신머리로 군대에 와. 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인근의 육군 특수전학교 훈련장 짙은 녹음 아래 자리한 특수부대 훈련장 입구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매쾌하고 불쾌한 화생방 가스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를 떠돌았고 불규칙한 기침 소리와 함께 훈련 통제관들의 고함이 훈련장의 정적을 갈랐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목소리가 있었다. 대령 강민준. 40대 중반에 그는 훈련 총지휘관의 직위를 맡고 있었다. 냉철한 눈빛, 다부진 체격, 그리고 목소리만큼이나 위압적인 그의 존재감은 수많은 장병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화생방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비틀거리며 나온 한 여군 장교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강대령은 훈련 복장 위에 방독면을 벗어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여군을 향해 거침없이 질책했다. 하지만 여군은 힘없이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고 있었으나 강대령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여군 발치의 훈련장 흙바닥을 세차게 걷어찼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방금 너 가스실에서 기침 2번 하고 벽에 기댔지? 방독면을 제대로 썼다는 놈이 왜 기침을 하고 기력을 잃어? 장난해. 지금 이 X같은 훈련을 왜 하는 줄 몰라? 전쟁 나면 방독면 썼다고 끝인 줄 아나? 한 번의 실수로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전부 독가스에 노출될 수도 있어. 내 목숨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철없는 계집애야. 강대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잔뜩 쉬어 있었고 그 속에는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군의 계급장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훈련복을 입고 화생방실에서 비실거리는 20대 후반의 여군이 고위 간부일 리 없다는 선입견이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저 훈련의 긴장감을 망치는 한 명의 나태한 장교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여군의 훈련복이 일반 사병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여군 서연아. 20대 후반의 그녀는 강대령의 거친 발길질과 더 거친 욕설에 잠시 눈을 감았으나 이내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가스실의 자극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은 쉬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강대령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 눈빛에는 무언가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강대령은 서연아의 침묵에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는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을 털어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으로 인해 긁혔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게와 권위가 실려 있었다. 대령님, 통제관으로서 장교의 훈련 태도를 질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총지휘관의 직위에 있는 분께서 사적인 감정을 담아 인신공격을 하고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상관에 대한 하극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강대령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극상. 이봐, 이 개념 없는 소위 나불대는 게 지금 나한테 군대 교육을 논해? 그래, 내 계급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되받아. 짬밥도 없는 주제에 내 선임은 뭐 하고 있냐? 이 애송이 당장 안 끌어내. 어디서 감히 별 달기도 전에 사고만 치고 다니는 주제에 내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안 배웠지? 군대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똑바로 앉서 얼굴 꼴하지 마라. 아주 꼴값이네. 강대령은 분노의 열기로 가득 차서 자신이 무슨 말을 내뱉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과 통제관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서연아의 어깨를 확인하고 있었기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강대령은 한 걸음 더 서연아에게 다가섰고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지금 내 이름을 알고 싶지도 않아? 당장 내 소속 부대와 직속 상사를 내 앞에 대령시켜. 그리고 너 오늘부로 영창 갈 준비해.
군기강 회의로 내 군생활 끝장 내줄 테니까. 이 한심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아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보며 또렷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서연아입니다. 계급장 못 보셨습니까, 대령님? 순간 훈련장 전체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매캐한 가스 냄새, 거친 숨소리,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지되었다. 강민준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장. 20대 후반의 여군이 소장. 말도 안 된다. 소장이라면 별 2개 부대 훈련 총지휘관인 자신보다도 4단계 위의 장성급 지휘관이다. 그것도 20대 후반의 나이에. 강 대령의 눈동자는 격렬하듯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은 본능적으로 서연아의 어깨로 향했다. 흙먼지가 조금 묻어 있었으나 그 광채를 감출 수는 없었다. 태극 문양 아래 선명하게 박혀있는 2개의 은빛 별의 소장 계급장이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특수전 훈련복의 재질과 배지 역시 일반 부대원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강 대령의 얼굴은 순간 핏기가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방금 자신이 내뱉은 인신공격, 그리고 영창을 보내겠다는 협박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보다 한참 높은 상관 장성급 장교에게 쏟아졌다는 사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입이 바싹 말라왔다. 서연아 소장은 강 대령이 자신의 계급장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린 그 짧은 순간에도 여전히 냉정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죠. 강민준 대령님. 저는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 소속 소장 서연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귀하의 상관으로서 귀하의 부적절한 언행과 명백한 군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강 대령은 마치 무거운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거만했던 태도, 분노에 가득 찼던 얼굴은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와 당황스러움으로 뒤덮였다. 그가 평생 군 생활을 하면서 쌓아올렸던 모든 권위와 자부심이 이 20대 후반의 소장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강 대령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경멸과 동정, 그리고 숨막히는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강민준 대령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는 수십 년간 훈련된 군인의 본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를 취했다. 그의 몸은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권위에 복종하는 습관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포효가 아닌 떨리는 속삭임이 되어 나왔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불찰이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강 대령은 거의 절규하듯 사과를 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방금 전까지 무서운 기세로 자신보다 낮은 계급을 질책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파멸의 공포에 사로잡힌 초라한 군인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아 소장은 그의 사과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불찰이 아닙니다, 대령님. 명백한 직무유기와 오만입니다. 훈련 통제관이 장교들의 계급장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저에게 하신 발언들은 상관 모욕을 넘어 군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바꾸지 않았으나 그 침착함 속에는 강 대령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다. 강 대령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다. 군형법. 그 단어는 그의 40년대 군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협이었다. 소장님, 부디 한 번만 선처를. 제가 최근 훈련 준비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소장님을 일반 훈련 교관으로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 대령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명예와 경력이 찰나의 실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서연아 소장은 그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었다.
착각이든 아니든 대령님께서 일반 장교에게 하신 언행은 총지휘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보여줍니다. 군인은 계급이 낮다고 하여 인격까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장병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군의 기본입니다. 대령님께서는 그 기본을 잊으셨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장병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엄청난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아가 상황을 단순히 강 대령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순간은 군기강 확립과 존중의 문화를 심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했다. 강 대령님, 지금 이 훈련장 앞에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그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계급이 낮은 장교나 병사에게도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강 대령은 충격에 휩싸인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눈빛이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그의 군생활은 정말로 끝장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가 내뱉는 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스러운 고백이었다. 전 장병들에게 고합니다. 총지휘관 강민준 대령은 오늘 훈련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과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장병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장병들에게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인격을 갖춘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의 사과가 끝났을 때 훈련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은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장병들의 무언의 평가 같았다. 서연아 소장은 그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다. 강 대령님, 현재 귀하의 지휘 능력과 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훈련의 지휘권은 즉시 부지휘관에게 이양하고 귀하는 당분간 제 개인 보좌 임무를 수행하며 저의 지휘 아래에서 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육군 특수전학교의 다음 훈련은 잠시 제가 직접 통제하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강 대령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이해했습니다. 소장님. 이 순간 강 대령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배움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모두에게 선언한 것이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는 훈련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 대신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리더에 대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강 대령이 지휘권을 내려놓고 서연아 소장의 뒤를 따르는 모습은 훈련장 장병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고 20대 여성 소장의 존재와 그녀의 단호한 조치는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강 대령은 이제 소장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소장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며 때로는 그녀의 간결하고도 명확한 업무 처리 방식에 혀를 내둘렀다. 며칠간 그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강 대령은 그녀가 단순히 낙하산이나 운 좋은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서연아 소장은 놀라울 만큼 치밀했고 정보 분석 능력은 탁월했다. 그녀는 화생방 훈련의 허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단 이틀 만에 훈련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은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실전적인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다. 강민준 대령이 가장 놀란 것은 그녀가 일반 병사들의 이름까지 모두 외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훈련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고 이는 장병들의 사기를 하늘로 치솟게 했다. 어느 날 저녁 부대 인근 의정부시 중앙로 근처 한적한 간부 식당에서 서연아 소장은 강 대령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명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강 대령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계속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소장이라니 저희 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혹시 특별한 경로나 능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강대령은 말을 흐렸다. 혹시 높은 분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서연아 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강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번에도 시원했지만 어딘가 깊은 고독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강대령님, 제가 왜 일반 훈련복과 비슷한 복장으로 화생방 훈련장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강대령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특수작전 사령부 내에서도 화생방, 생물학, 방사능 CBRN 대응팀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제 계급은 오직 실전 경험과 성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23살에 소위로 임관했고 그 후 7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들을 누비며 실전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제 복장은 특수임무에 최적화된 복장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훈련복과 흡사합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합니다. 훈련 통제실이 아닌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소장 계급을 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4년 전 강원도 강릉시 인근에서 발생했던 화학무기 운반 차량 전복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령이었지만 오염 지역에 제일 먼저 투입되어 오염 확산을 막고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 가장 친한 전우를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대신해 손상된 화학물질 용기를 안전하게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서연아 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녀의 강인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깊은 상실감을 보여주었다. 그 전우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 군인은 계급이나 나이가 아니라 희생과 책임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였습니다. 저는 그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 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 소장 계급은 저의 능력뿐만 아니라 제 전우의 희생이 맺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강대령은 그제야 서연아 소장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했다. 20대 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피와 땀, 그리고 전우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소장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겉모습과 계급장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소장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아 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대령님, 다만 배우십시오. 군인의 본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군대의 계급은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큰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의무의 징표입니다. 훈련장에서 저를 일반 병사처럼 대했던 그날처럼 앞으로 모든 장병들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의 말은 강대령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의 40년대 군 생활은 20대 후반의 상관에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태도를 반성하고 존중과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군인의 자세를 가슴에 새겼다. 이제 강대령은 서연아 소장의 보좌 임무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을 실전으로 체험하며 배우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는 이 부대 전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서연아 소장의 임시 지휘 기간 동안 강민준 대령은 그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보좌 임무를 수행했다. 그의 하루는 소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것으로 채워졌지만 그의 내면은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깨달음 사이에서 극심한 고뇌를 겪고 있었다. 강대령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이 서연아 소장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을 되새겼다. 철없는 계집애, 꼴값, 별 달기도 전에 사고만 치고 다니는 주제의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오만함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군 전체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장의 업무 스타일을 관찰하며 자신이 20년간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서연아 소장은 훈련 통제실에 앉아 보고서만 받는 대신 언제나 현장에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다.
그녀는 장병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해결했다. 어느 날 특수전학교 훈련장의 지하 침투 훈련 시설. 좁고 어두운 터널에서 훈련을 하던 하사 한 명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주저앉았다. 과거의 강 대령이었다면 정신력 부족, 군인 자격 미달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당장 훈련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아 소장은 달랐다. 그녀는 주저없이 좁은 터널 안으로 기어들어가 공황 상태에 빠진 하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하사 김민준, 내 목소리 들리나? 나는 소장 서연아다. 숨을 크게 쉬어봐, 천천히. 이 터널은 약 15m 길이고 출구까지 남은 거리는 5m 정도다. 자네는 이미 10m를 통과했어. 자네는 강릉 화학사고 때 나를 도와 오염 확산을 막아준 특급 CBRN 요원의 후배다. 자네는 할 수 있다.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자네의 사명감이 그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자네의 선배가 증명해 주었네. 자, 내 손을 잡아. 내가 자네와 함께 출구까지 갈 것이다. 서연아 소장은 하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와 함께 터널을 기어 나왔다. 터널을 빠져나온 김민준 하사는 눈물을 흘리며 소장에게 경례를 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습니다. 아니, 자네는 나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네. 두려움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군인의 용기다. 자네는 합격이다. 이 광경을 지켜본 강대령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소장에게서 권위가 아닌 공감과 연민의 리더십을 보았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공감. 리더십의 시작은 공감이다. 장병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나는 그들을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강대령은 소장의 지휘 아래 새로운 리더십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그는 소장이 부재할 때 부대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과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사과했다. 장병 여러분, 과거 총지휘관이었던 강민준 대령은 오만하고 무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계급으로만 여러분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서연아 소장님께 제가 했던 언행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저를 징계 대신 가르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능력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존중하는 지휘관이 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노력은 부대 전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장병들은 그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의 지시에 진정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707 특수임무대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전의 강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강력한 연대감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강대령은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더 이상 계급장이나 목소리의 크기가 아닌 따뜻한 인간애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서연아 소장의 임시 지휘 임무가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왔다. 그녀는 강민준 대령에게 부대 지휘권을 다시 인계하기 위한 최종 평가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리더십 테스트를 부여했다. 장소는 파주시 탄현면 인근의 한강 하구 인접지역. 707 특수임무대는 가상의 침투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임무는 적진에 침투하여 핵심 정보를 회수하고 탈출하는 것이었다. 훈련 중 한 병사가 침투 경로에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가상 시나리오가 발생했다. 서연아 소장은 통신망을 통해 강 대령에게 명령했다. 강 대령, 상황실에서 보고받았을 것이다. 상사 이동진, 침투 경로 B3 지점에서 발목 골절로 움직일 수 없다. 임무 성공률은 90%에 달했다. 자네의 판단은? 상사를 구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40분. 그 경우 임무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자네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의 강민준 대령이었다면 임무가 최우선이라고 외치며 부상병을 버리고 임무를 속행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훈련에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고장나더라도 전체 기계는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었다. 강대령은 통신장치를 붙잡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임무 성공률 90%와 상사 이동진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교차했다. 그는 서연아 소장에게 배운 희생과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단호하지만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장님, 임무 성공률 100%를 확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사 이동진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대령. 부상병 구출을 위해 특공대원 2명을 즉시 투입하고 남은 대원들은 최소 인원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무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저와 제가 보좌하는 지휘관이 이 결과를 책임지겠습니다. 병사를 버리고 얻는 승리는 저희 부대에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저에게 군인의 본분은 책임과 존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병사의 생명보다 중요한 임무는 없습니다. 서연아 소장은 잠시 통신을 끊었다. 상황실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강 대령의 이 발언은 그의 군생활 전체를 건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서연아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통신망을 통해 들려왔다. 이번에는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 대령, 자네의 판단을 존중한다. 지금 즉시 특공대원 2명을 투입하고 자네도 현장으로 이동해 구출 작전을 직접 지휘하라. 임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네의 판단은 707 특수임무대의 새로운 원칙이 될 것이다. 강 대령은 곧바로 구출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책상에 앉아 숫자와 보고서만으로 판단하던 리더였음을 다시 한번 반성했다. 그는 이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병사들과 함께 숨쉬는 지휘관이었다. 구출 작전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다. 부상병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졌고 임무 완수 시간이 지연되었다. 결국 핵심 정보 회수는 성공했지만 탈출 과정에서 가상의 적에게 포위되는 상황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임무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기록되었으나 강민준 대령은 임무 실패의 책임을 지고 보고서에 서명했다. 다음 날 서연아 소장은 강 대령의 보고서를 읽고 그에게 최종적으로 말했다. 강 대령, 자네는 임무에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에 성공했다. 병사의 생명을 구하고 부대원들에게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네의 지휘 능력에 의심이 없다. 자네는 이 제707 특수임무대의 진정한 리더다. 서연아 소장의 마지막 명령은 강 대령에게 과거의 실수를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명예를 돌려준 것이다. 강 대령은 깊은 감동 속에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소장의 임시 지휘기간 마지막 날, 훈련을 마친 부대원들은 모두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간소한 해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소장이 부대를 떠나기 전 강 대령에게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인계하고 장병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다. 강민준 대령은 소장에게 전달할 감사패를 준비했다. 감사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존경과 책임의 리더십을 가르쳐주신 스승, 육군 소장 서연아께. 당신의 가르침은 707 특수임무대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강민준 대령 및 장병 일동. 서연아 소장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표정은 몇 주 전의 냉정한 모습이 아닌 부대원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다.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강민준 대령님의 용기와 헌신적인 변화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는 강 대령을 바라보며 연설을 이어갔다. 강 대령님, 과거에 저에게 하셨던 모욕적인 언사들을 기억하십니까? 대령님께서는 그 실수를 뼈저리게 반성하셨고 그 반성을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병사의 생명을 임무보다 우선시한 대령님의 마지막 판단은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계급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오직 희생과 책임감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모든 장병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전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계급장 대신 존중과 신뢰를 심장에 달고 임무에 임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육군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서연아 소장이 연설을 마치자 강민준 대령이 단상 위로 올라가 그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굳건한 눈빛을 교환했다. 강 대령은 소장에게 가장 정중하고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소장님, 당신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소장님의 존중의 유산은 우리 부대의 정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아 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강 대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강 대령, 이제 당신의 새로운 군 생활을 응원합니다. 건승하십시오. 그녀는 군용 차량에 올라타 부대를 떠났고 부대원들은 그녀의 차량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단 하나의 흐트러짐 없는 경례 자세를 유지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강압적인 군인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휘관을 배웅하는 숭고한 감동이 서려 있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과 감동. 이 이야기의 교훈은 나이, 계급,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며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희생과 책임감, 그리고 공감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강민준 대령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조직을 병들게 하는지 깨달았고 서연아 소장은 징벌 대신 가르침과 기회를 줌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 감동은 강 대령의 뼈를 깎는 듯한 진정한 변화에서 비롯된다.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임무 완수마저 내려놓고 병사의 생명을 선택함으로써 단순한 지휘관이 아닌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리더로 거듭났다. 이 모든 과정은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군대라는 가장 엄격한 조직 속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인간적인 구원과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깊은 울림을 준다. 서연아 소장이 부대를 떠난 지 약 3달. 강민준 대령은 707 특수임무대를 존중과 신뢰의 기치 아래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부대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훈련 성과는 군 내부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강 대령은 병사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가족사까지 살피는 인간적인 지휘관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복판. IT 기업들이 밀집한 고층 빌딩 숲에서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특정 기업 연구소의 지하 저장 시설에서 불안정한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된 것이다. 사고 발생 직후 대규모 폭발은 없었으나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강남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출된 화학물질의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방독면으로는 방호가 불가능한 고위험 물질로 추정되었다. 국방부는 즉시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화생방 12RN 대응 능력이 가장 뛰어난 707 특수임무대가 현장 투입 명령을 받았다. 강민준 대령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하자 지난 몇 달간 서연아 소장에게 배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과거처럼 명령을 외치는 대신 먼저 부대원들을 소집하여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다. 장병 여러분, 현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정체불명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일반 방호복으로는 막을 수 없는 최고 위험 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투입되는 우리는 최전선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중 두려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장병들은 오히려 더욱 단결했다. 병사를 버리지 않는다는 강대령의 약속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방호복보다 더 큰 신뢰를 주었다.
부대원들은 모두 남겠다고 자원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707 특수 임무대는 오후 2시 테헤란로 진입로에 도착했다. 도시는 이미 유독가스로 인해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방호복을 착용한 대원들은 최신식 화학 탐지 장비를 들고 유출 원점인 연구소 지하로 진입했다. 지하 3층, 유출 원점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 독성가스가 폭발성 증기와 섞여 시시각각 지하시설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강 대령은 상황실에 머무는 대신 직접 최선두에서 지휘했다. 팀장 박영민 소령, 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3번 구역 통제 밸브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가장 숙련된 대원 2명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후방에서 대기하며 지원한다. 1분 1초가 위급하다. 강 대령은 통신망을 통해 명확하고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지휘 아래 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밸브 차단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에게 무전으로 지속적인 격려와 안전 지침을 전달했다. 강대원, 숨쉬는 속도를 유지해라. 방호복의 산소 소모율이 너무 높다. 침착하게 움직여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 너는 707의 가장 믿음직한 대원이다. 힘내라. 강 대령의 격려와 신뢰는 극한 상황에 처한 대원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 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밸브 차단 임무를 성공시켰다. 그러나 유출된 화학물질의 정체를 파악하고 중화제를 투입해야 하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유출물질은 CBRN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 대처하기 힘든 미지의 물질이었다. 강 대령은 절박하게 국방부 상황실에 요청했다. 국방부, 여기는 707 현장 지휘관 강민준 대령이다. 이 물질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즉시 가장 숙련된 CBRN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이대로는 서울 전체가 위험하다. 그의 요청이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강 대령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서연아 소장이었다. 그녀가 아니면 이 미지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강 대령은 이미 그녀에게 깊은 존경심과 신뢰를 갖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계급 차이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문성만이 서울을 구할 수 있었다. 강민준 대령의 다급한 요청이 국방부에 전달되자마자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파견된 최고의 CBRN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서연아 소장이었다. 소장 서연아, 일반 방호복이 아닌 특수 목적의 초경량 고성능 특수 방호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서늘함이 아닌 극한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테헤란로 현장 지휘소. 서연아 소장은 강 대령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몇 달 만의 재회였지만 길게 인사할 틈도 없었다. 강 대령님, 상황 보고하십시오. 서연아 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만이 있었다. 강 대령은 그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현재 상황과 미지의 화학물질 유출 원인에 대해 보고했다. 소장님, 유출 원점은 지하 3층 통제실 부근입니다. 밸브는 차단했지만 유출 물질이 기화되어 폭발성 증기와 섞이고 있습니다. 탐지 장비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대원 3명이 고농도 노출로 후송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연아 소장은 냉철하게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강릉 화학사고에서 만났던 물질과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 대령님, 이 물질은 노바-7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전 강릉 사고 때 미확인 물질로 분류되었으나 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과 화학 물질의 복합 독성체로 일반 중화제로는 안 됩니다. 특수 개발된 액체 질소 기반의 K중화제만이 반응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지식에 강 대령과 지휘소의 모든 장교들은 경악했다. 일반적인 군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소장님, K중화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대령이 다급하게 물었다. 현재 용산국방과학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송 시간을 고려하면 2시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출 원점에서 이 물질이 주요 시설로 퍼지는 것을 막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즉시 지하 3층으로 투입될 것입니다. 강대령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다. 소장님, 안 됩니다. 노바-7이라면 가장 위험한 물질입니다. 소장님은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자산입니다. 대원들을 투입하십시오.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강대령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소장을 걱정하는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상관의 안전을 염려하는 진정한 전우의 모습이었다. 서연아 소장은 강대령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강인했지만 따뜻했다. 강대령님, 이제야 당신은 진정한 리더가 되셨군요. 하지만 노바-7의 특징과 지하시설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오직 저뿐입니다. 저는 CBRN 분야의 소장으로서 이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 투입될 대원들의 목숨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강대령의 어깨를 잡았다. 대령님, 제 임무는 지하에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대령님의 임무는 지상에서 K중화제가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지하로 투입시켜 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확한 지휘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임무를 신뢰하고 맡길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동료. 서연아 소장의 나의 동료라는 말은 강대령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그가 과거의 욕설을 퍼붓고 무시했던 20대 후반의 여군이 이제는 자신을 가장 신뢰하는 동료로 인정해 준 것이다. 강대령은 눈물을 삼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상 임무는 제가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서연아 소장은 마지막으로 강대령에게 경례를 하고 유출 원점인 지하 3층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강대령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존경하는 상관이자 동료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휘를 해야 했다. 서연아 소장이 지하 3층으로 투입된 후 테헤란로 재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노바-7 증기가 지하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지하 3층 저장 시설의 내부 압력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오후 7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중화제를 실은 특수 수송 차량이 서울 외곽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예상 도착 시간은 20분이었다. 하지만 이 20분이 테헤란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질 시간이었다. 지휘소에서 강대령은 무전을 통해 서연아 소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대령님, 지하 3층의 압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곧 밸브가 터질 것입니다. 제가 응급처치로 임시 밸브를 설치했지만 10분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K중화제가 도착하면 5분 안에 주입하지 않으면 폭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대령은 상황실의 모든 장교들에게 명령했다. 전 대원 집중. K중화제 도착 즉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로 지하 3층까지 호송해야 한다. 하지만 지하 통로에 노바-7 증기가 가득하다. 가장 위험한 임무다. 그때 707 특수임무대의 최정예 대원들이 강대령 앞에 나섰다. 그들 중에는 과거 강대령에게서 욕설과 무시를 당했던 경험이 있던 병사들도 있었다. 대령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등병 김동현, 저희 부대의 최고 속력 대원들입니다. 저희는 대령님의 지휘를 믿고 소장님을 구하겠습니다. 과거의 강 대령이었다면 이들의 자원을 당연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그는 병사들의 이름과 가족의 얼굴을 기억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이었다. 안 된다. 노바-7 증기가 가득 찬 지하 통로는 자살 행위와 같다. 내가 직접 가겠다.
나는 너희들의 지휘관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강대령은 특수방호복을 착용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때 서연아 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강대령님, 지휘관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병사를 안전하게 지휘하는 것입니다. 대령님의 역할은 저와 중화제 팀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희생은 무모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대령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과거 자신의 오만함을 감추기 위한 무모한 행동일 뿐 진정한 책임은 아니었다. 진정한 책임은 가장 적합한 자원을 투입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휘하는 것이었다. 강대령은 돌아섰고 김동현 2등병과 그 외 대원 3명에게 말했다. 김동현 2등병, 너희에게 이 임무를 맡긴다. 나는 너희의 능력과 헌신을 믿는다. 임무는 소장님을 구출하고 K중화제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너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만약 위험에 처하면 지체 없이 철수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리더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대원들은 감동에 찬 눈빛으로 경례를 올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했다. 오후 7시 20분, K중화제가 도착했고 대원들은 지상에서 지하 3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갔다. 지하 3층, 서연아 소장은 임시 밸브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방호복 내부에서는 이미 산소 부족과 고농도 증기 노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2분. 그때 김동현 2등병이 중화제통을 들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소장님, 중화제입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훌륭하다. 김이병, 주입구에 연결하고 즉시 철수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김이등병은 중화제통을 주입구에 연결했고 소장의 명령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대원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철수했다. 주입 시작. K중화제가 노바-7과 만나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지하 시설 전체가 엄청난 소리와 진동으로 뒤흔들렸다. 서연아 소장은 마지막까지 중화제 주입을 확인하고 터지기 직전에 밸브를 간신히 잠갔다. 5초 후 폭발 압력이 한계에 달했고 시설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K중화제의 작용으로 노바-7의 연쇄 폭발은 막을 수 있었다. 지상 지휘소. 강민준 대령은 무너지는 시설의 진동을 느끼며 서연아 소장의 생존 여부를 간절히 확인했다. 무전은 끊겼고 지휘소에는 절망적인 침묵만이 흘렀다. 소장님, 서연아 소장님, 응답하십시오. 제발 응답하십시오. 강대령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후회와 소중한 동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교차했다. 그에게 서연아 소장은 더 이상 계급 높은 상관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전우였다. 그때 잡음이 섞인 채 희미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강 대령님, 임무 성공. 저는 괜찮습니다. 중화제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서울은 안전합니다. 서연아 소장의 목소리였다. 강 대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이 잃을 뻔했던 존중과 신뢰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게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희생과 구원의 의미를 깨달았다. 사건 이후 일주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재난은 서연아 소장의 뛰어난 전문성과 강민준 대령의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707 특수임무대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최소한의 피해로 수습되었다. 서연아 소장은 노바-7 증기에 장시간 노출되었지만 특수방호복과 중화제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경기도 성남시 인근의 국군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강민준 대령은 소장이 입원한 병실로 매일 문병을 갔다. 병실 안에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엄격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생사를 함께 넘긴 진정한 전우였다.
어느 날 강 대령은 병실에서 서연아 소장에게 깊은 고개를 숙였다. 소장님, 지하에서 마지막까지 저에게 지휘관의 본분을 일깨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오만함에 사로잡혀 무모하게 뛰어들었다면 소장님의 희생은 헛될 뻔했습니다. 소장님의 가르침과 신뢰가 저와 대원들을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제 언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서연아 소장은 침대에 기대어 미소를 지었다. 강 대령님, 사과는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당신은 병사의 생명을 임무보다 우선시한 지휘관으로 서울 시민들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변화는 제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존경하는 동료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대령님, 군대는 강철과 규율로 움직이지만 그 강철과 규율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입니다. 제가 707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신의 오만함을 부수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 과정은 당신 안에 진정한 리더십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와 계급이 아닌 인격과 헌신으로 지휘하는 법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대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강 대령은 소장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소장에게 받은 가르침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테헤란로 재난 수습 후 강민준 대령이 이끄는 707 특수임무대는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부대라는 명성을 얻었다. 재난 현장에서 강 대령이 병사의 생명을 우선시하라는 마지막 명령은 군 내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새로운 군인 정신을 상징하는 사례로 회자되었다. 강 대령은 부대로 복귀한 후 존중의 군영 선언문을 발표했다. 하나, 우리는 계급을 막론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 둘, 우리는 임무 완수만큼이나 전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셋, 지휘관의 권위는 책임과 헌신에서 나온다. 이 선언문은 전국 부대로 확산되었고 낡은 권위주의와 폭력,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군문화의 신선한 충격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강 대령은 이제 군 내부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과거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리더십 강의를 열었고 그의 강의는 늘 깊은 감동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아 소장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특수작전 사령부로 복귀했다. 그녀는 군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중장으로 진급하며 육군의 별로 떠올랐다. 강 대령은 소장의 진급식 날 가장 먼저 그녀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서 중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강 대령님, 당신 역시 제게 가장 자랑스러운 동료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707 대대의 존중의 유산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두 사람은 이제 계급의 벽을 넘어 군역과 발전을 논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강 대령은 소장에게 배운 인간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탁월한 군 생활을 이어갔고 몇 년 후 그 역시 마침내 장군으로 진급하여 존중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이 소설의 교훈은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이나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려는 희생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40대 대령이 20대 소장에게서 받은 고통스러운 질책은 단순한 징벌이 아닌 오만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의 기회였다. 감동은 강민준 대령의 뼈를 깎는 듯한 변화와 회복에서 완성된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병사들의 생명을 임무보다 우선시하는 고귀한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전체에 인간애와 존중이라는 따뜻한 가치를 심어주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변화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모든 인간은 변화할 수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깊은 울림과 희망을 선사한다. 나이와 계급을 초월한 두 군인의 동료애는 군인의 헌신과 인간의 존엄성을 아름답게 승화시킨다.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 센터. 화창한 봄날 예식장 안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오늘의 주인공은 707 특수임무대의 전설적인 작전이었던 테헤란로 구출작전의 주역 중 한 명인 김동현 중사였다. 과거 2등병이었던 그는 어느새 능란한 중사가 되어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식장 입구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김동현 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구 저편에서 2명의 거물급 인사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명은 가슴에 별 하나를 단 준장 강민준. 다른 한 명은 가슴에 별 셋을 단 중장 서연아. 식장의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기를 터주며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근엄한 표정 대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중사, 아니 이제 김신랑인가?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네. 강민준 준장이 김동현의 손을 꽉 잡았다. 김동현은 감격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다. 준장님, 그리고 중장님, 와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서연아 중장은 김동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지 않은가? 테헤란로 지하에서 자네가 그 무거운 중화제통을 들고 뛰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걸세? 내 생명의 은인이 결혼한다는데 만사를 제쳐두고 와야지. 김동현 중사의 신부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여보, 이분들이 그 전설의 두 분이셔? 김동현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들이야. 군인은 소모품이 아니라 지휘관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족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나의 영원한 지휘관님들이지. 예식은 줄례 대신 강민준 준장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강 준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김동현 군은 과거 707 부대에서 가장 발이 빠른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빨랐던 것은 발이 아니라 전우를 구하겠다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두 사람 앞날에 우리 부대가 지켰던 존중과 신뢰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서연아 중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강민준 준장이 조용히 속삭였다. 중장님. 그때 제가 김이병아니 김중사를 사지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중장님께서 저를 말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직접 뛰어들어가서 지휘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서연아 중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강 준장님은 최고의 지휘를 하셨습니다. 병사를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용기니까요. 오늘 김중사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우리가 그때 지켰던 것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미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강원도 인제군 최전방 부대. 이제는 사단장이 된 강민준 소장은 예하 부대 순시를 돌고 있었다. 707 부대를 떠나 야전 사령관이 된 그는 여전히 존중의 장군으로 불리고 있었다. 순시 도중 수송부 정비고 뒤편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얘야, 너 정신 안 차려? 정비를 이따위로 해놓고 잠이 와. 내가 그래도 군인이야? 강 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소령 계급장을 단 중대장이 흙바닥에 무릎 꿇은 일병을 향해 사정없이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그 모습은 10여 년 전 포천훈련장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강 소장은 수행원들을 제지하고 홀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기척을 느낀 소령이 뒤를 돌아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경례를 했다. 사단장님. 충성. 정비 불량 병사를 훈육 중이었습니다. 강 소장은 경례를 받지 않고 무릎 꿇은 일병에게 먼저 다가갔다. 일병, 일어나게. 무릎은 흉적 앞에서 사격 자세를 취할 때나 꿇는 것이다. 전우 앞에 꿇는 것이 아니다. 일병이 쭈뼛거리며 일어나자 강 소장은 그의 정비복에 묻은 흙을 직접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리고는 얼어붙어 있는 소령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 자네는 방금 병사의 정비 불량을 지적했나? 예, 그렇습니다.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래,
안전은 중요하지. 하지만 자네의 그 고함과 모욕이 병사의 정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병사의 마음에 반발심과 공포심만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소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강 소장은 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과거에 자네보다 더 심한 폭언을 했던 지휘관이었다. 그때 나의 상관이셨던 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지. 군인은 계급이 낮다고 인격까지 낮은 것이 아니다. 자네가 이 병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이 병사도 자네를 지키지 않을 걸세. 차량은 고치면 되지만 부서진 사람의 마음은 고치기 힘들다. 강 소장의 말에 소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오늘 저녁 점 5때 이 일병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올바른 정비법을 자네가 직접 가르쳐 주도록. 내일 다시 확인하겠다. 강 소장이 떠난 뒤 소령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병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그 모습은 먼 옛날 서연아 소장이 강민준 대령을 변화시켰던 그 순간이 또 다른 곳에서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존중의 씨앗은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원도 강릉시의 한적한 해변. 겨울바다의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이날은 서연아 중장이 과거 소위 시절 화학사고로 잃었던 전우의 기일이었다. 그녀는 매년 이날이면 혼자 이곳을 찾아 소주 한 병을 바다에 뿌리곤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녀는 하얀 국화 한 송이와 소주 한 병을 들고 백사장에 서 있었다. 찬바람이 그녀의 코트자락을 휘날렸다. 잘 지냈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 내가 지키고 싶어 했던 세상,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술을 따르려던 찰나,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바람을 막아주었다. 바람이 찹니다. 혼자 따르면 술이 다 날아갑니다. 중장님. 서연아가 놀라 고개를 돌리니 강민준 소장이 묵묵히 서 있었다. 강 소장님, 여긴 어떻게?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식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친구분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혼자 보내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서 술병을 받아들어 그녀의 친구를 위해 정성스럽게 술을 따랐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 깍듯이 경례를 올렸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 중장님의 부하이자 동료인 강민준 소장입니다. 선배님께서 목숨 바쳐 지키신 이 땅 덕분에 저 같은 놈도 사람 구실하며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서 중장님이 너무 외롭지 않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는 제가 옆에서 잘 보좌하겠습니다. 서연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항상 이 바다 앞에서 혼자였고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짐을 져줄 든든한 전우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강 소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중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친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듬직한 후배가 생겼으니까요. 강민준이 웃자 서연아는 눈물을 닦으며 마주 웃었다. 거친 파도 소리가 더 이상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뒷모습은 계급을 떠나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대강당은 수천 명의 생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특별 초청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단상 위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군인의 품격, 존중과 헌신의 리더십, 대장 서연아, 대장 강민준.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나란히 대장 사성장군이 되어 군의 최고 원로로서 생도들 앞에 섰다. 서연아 대장은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고 강민준 대장은 합참의장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등장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다. 서연아 대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생도 여러분, 여러분은 군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적을 부수고 승리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군복을 입으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군인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전우와 국민을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강민준 대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강민준 대장님과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미워했죠.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서로를 믿었고 그 믿음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계급장이 여러분의 권위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여러분이 병사들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에서 나옵니다. 이어 강민준 대장이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연륜이 묻어났다. 나는 과거의 부끄러운 지휘관이었습니다. 병사들을 도구로 여겼고 계급으로 사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서 대장님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부대는 지휘관이 무서워서 따르는 부대가 아니라 지휘관을 존경해서 따르는 부대라는 것을요. 강민준 대장은 잠시 생도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임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병사를, 여러분의 동료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707 부대가,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남기고 싶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두 노장군은 생도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전체 차렷.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천 명의 생도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 목소리는 강당을 넘어 훈련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단상을 내려오며 강민준 대장이 서연아 대장에게 물었다. 이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역하시면 뭐 하실 겁니까? 서연아 대장이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강 대장님과 맛집이나 찾아다니며 소주나 한잔할까 합니다. 계급장 다 떼고 그냥 서연아, 강민준으로 말이죠. 그거 아주 훌륭한 작전 계획입니다. 제가 운전병 하겠습니다.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합니다. 강 대장님은 길치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치열했던 전장의 포화도 고통스러웠던 화생방 가스의 기억도 모두 녹아들어 따뜻한 전우회라는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남긴 존중의 이야기는 그렇게 군대의 전설이 되어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앉아? 내 놈 대가리 속에는 계급과 서열이라는 단어가 아예 증발했나? 용산 국방부 청사 3층 대회의실. 살벌한 고함이 터져나오자 공기는 유리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중한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대한민국의 향후 10년 안보가 걸린 기밀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경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주인은 김태준 준장.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짙은 권력욕과 명품 시계로 치장한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한 사람에게 모든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단정하고 강직한 자세로 앉아있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 윤서진 소장의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20대 후반의 나이, 그녀는 여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이라는 전설을 세운 인물로 뛰어난 지성과 예측 불가능한 전략적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윤서진을 마치 거슬리는 잡티처럼 취급하며 오만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윤서진 소장. 30도 안 된 애송이가 소장이라니. 어디서 금수저 낙하산이라도 타고 온 모양인데. 여기가 내 놈의 군사 놀이터인 줄 알아? 이 회의실은 계급과 경력, 그리고 철저한 기강이 지배하는 곳이야. 내 놈의 자리는 저 뒤편 병사 대기실 벤치보다도 못 미쳐야 마땅해.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장성들은 이 노골적이고 위험한 대치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그들 역시 윤서진의 파격적인 승진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기존 서열을 무시하는 듯한 그녀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김태준의 흔들리는 눈빛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겨울의 한강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장님,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님의 정식 임무 명령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 것뿐입니다. 계급과 서열 이전의 군인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정이나 연장자에 대한 이해는 수천만 국민의 안보가 걸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놓아야 할 군기강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녀의 발언은 김태준의 오만함을 일순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의 무게를 들어 김태준의 권위 다툼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두 사람이 맞선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한국군의 전략을 결정할 두 가지 전략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1. 윤서진 소장의 오메가 시스템. 인공지능, AI, 과첨단 무인 전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존의 방어 전술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초신속 대응 전략입니다. 2. 김태준 준장의 철룡 방어선. 특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구형 무기 체계를 유지 및 보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보수적 방어 전략입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철룡 방어선이 채택되어야만 그가 수년째 맺어온 거대 방산업체와의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고 수조 원대의 이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윤서진의 오메가 시스템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한으로 치달았습니다. 김태준은 결국 개인적인 비난 카드를 꺼냈습니다. 웃기는 소리. 내 놈의 그 오메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미검증된 장난감에 불과해. 경력이 짧으니 실전 감각이 없는 거야? 군대는 내 놈이 앉아서 데이터나 만지는 놀이터가 아니란 말이다. 윤서진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만지는 데이터는 수천 번의 실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준장님의 철룡 방어선은 40년 전 낡은 프레임에 갇혀 미래전에서 대한민국을 패배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준장님은 누구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윤서진의 마지막 질문은 김태준이 숨기려 했던 부패의 그림자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김태준은 치욕적인 패배감에 휩싸였지만 회의장 문이 열리며 국방부 장관이 입장하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윤서진에게 맹렬한 복수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서진 소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AI 통합전술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AI 알고리즘과 군사 기밀 데이터가 보관된 심장부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연구소는 최첨단 서버렉과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마치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사무실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윤서진은 오메가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베이나 소령과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오메가 시스템의 실시간 상황 인지율은 99.8%입니다. 기존 철룡 방어선이 상황 인지에 평균 15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저희 시스템은 평균 5초로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베이나 소령이 자신감에 차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배소령. 하지만 0.2%의 불안정성이 결국 0.2%의 치명적인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준 준장 측은 이 0.2%를 파고들 것입니다. 시스템 보안은 완벽합니까? 윤서진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의 보안 책임자인 최준호 대위가 극도로 긴장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비상입니다. 외부 네트워크 접근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침투하려는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해킹이 아닙니다. 저희 방화벽을 뚫고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부 침투. IP 주소는 추적했습니다. 발신지는 놀랍게도 국방부 내부망이었습니다.
그것도 3층 별관, 김태준 준장님의 개인 업무 서버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각은 4시 20분. 저희가 최종 검토를 시작한 직후입니다. 최준호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엿보기가 아닌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탈취하거나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지시했습니다. 배소령, 즉시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을 암호화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 장치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최 대위, 내부 침투 시도에 대한 로그 기록을 완벽하게 백업하고 보호하십시오. 외부 기관, 심지어 군사보안사령부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시스템의 우열을 넘어 군 내부의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김태준 준장을 정면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윤서진은 직감했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자신의 이권인 천룡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와 군사기밀까지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테헤란로의 AI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장소가 아닌 부패한 권력과 혁신적인 정의가 맞서는 최전방 전선이 된 것입니다. 윤서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심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태준이 곧 통과시키려는 수조원대의 방산 계약과 그 돈의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소장이 아닌 군 내부의 비리 사냥꾼으로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김태준의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김태준 준장의 검은 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접촉한 정보원은 박영민 예비역 대령. 그는 김태준 준장의 사관학교 선배였지만 김태준의 이기심과 부패의 염증을 느껴 등을 돌린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오래된 정치가 밀집 지역에서 군사전문연구소의 고문으로 일하며 폭넓은 정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윤서진은 박영민 대령과 여의도의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윤 소장. 자네가 나를 찾는다는 건 김태준 그자가 드디어 도를 넘었다는 뜻이겠지? 박영민 대령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돌려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방산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최근의 자금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그가 천룡 방어선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영민 대령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태준은 이미 거대 방산업체 극동방위산업과 수년째 유착관계야. 천룡 방어선은 극동방위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형 무기체계의 보수 및 교체 사업에 수조원대의 예산을 쏟아붓기 위한 명분일 뿐이지. 자네의 오메가 시스템이 통과되면 그들의 이권은 완전히 사라져. 소문에 의하면 김태준은 그 대가로 서울, 송파구 잠실의 100억대 초호화 아파트를 포함해 막대한 비자금을 받고 있다는 거야? 윤서진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100억대 아파트, 수조원대 이권, 그리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구형 시스템 고수. 김태준의 죄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영민 대령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이 일에 뛰어든 이유가 단순히 정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네. 이 20년 전 자네의 아버지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 말일세. 윤서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윤기현 중령은 20년 전 군납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김태준이 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김태준은 당시 대위였네. 그는 윤 중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윤 중령의 불명예 전역에 쐐기를 박았지. 김태준은 그 일로 상부의 신임을 얻어 빠른 승진 가도를 달렸어. 김태준의 이기심과 윤 중령의 희생이 맞바꿔진 것이나 다름없네. 충격과 분노가 윤서진을 덮쳤습니다. 김태준은 단순히 부패한 현직 장성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그 희생을 발판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오른 배신자였습니다. 박영민 대령은 품에서 USB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김태준과 극동방위산업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난 장소와 시간 기록, 그리고 김태준의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 내역 일부가 담겨 있네. 서울 중구 명동의 프레스티지 호텔 라운지에서 매주 화요일 밤에 만난다는 기록이야. 이 증거가 자네 아버지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열쇠일세. 윤서진은 USB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인 뜨거운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동 호텔에서 김태준의 뇌물수수 현장을 직접 잡아 20년 전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과 대한민국 국군을 동시에 구원해야 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박영민 예비역 대령에게 받은 USB 속 기록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김태준 준장과 극동방위산업대표 강승철의 정기적인 미팅 장소는 서울 중구 명동의 프레스티지 호텔 최고층 스카이라운지였습니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윤서진은 직속 부관인 배이나 소령에게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배 소령, 명동 프레스티지 호텔의 보안 시스템, 특히 스카이라운지의 내부 구조와 CCTV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세요. VIP 라운지는 폐쇄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태준과 강승철이 주고받는 돈과 관련된 대화를 확실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소장님, 라운지 출입은 신분 노출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제가 외부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동선만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배이나 소령이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김태준은 이미 테헤란로 해킹 시도 이후 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네트워크 접근은 역추적의 위험이 커요. 우리는 직접적이고 물증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장 잠입을 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윤서진 소장은 군복 대신 명품 브랜드의 세련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얼굴의 특징을 가릴 수 있는 선글라스와 넓은 챙의 모자를 착용한 채 프레스티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군 장성이 아닌 사교계의 우아하고 비밀스러운 VIP 고객 같았습니다. 배이나 소령은 초소형 녹음 장비와 무전기를 그녀에게 전달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최준호 대위가 이끄는 비공식 보안팀을 호텔 외부 남산 인근에 대기시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투입될 겁니다. 반드시 무사히 복귀하셔야 합니다. 윤서진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는 잔잔한 재즈 선율과 함께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의 테이블을 등지고 앉을 수 있는 가장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김태준 준장이 수행원 한 명과 함께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그 역시 군복 대신 고급 사복 차림이었지만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에 가장 은밀하고 폐쇄적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극동방위산업대표 강승철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강승철은 60대의 중년 남성으로 천룡 방어선 전략이 채택될 경우 수조 원대의 이익을 볼 방산업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초소형 녹음 장비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소음이 많아 대화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녹음 장비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최대한 선명하게 포착하려 노력했습니다. 녹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요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어린 윤서진 소장이 자꾸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인가 뭔가 하는 괴상한 전략을 밀어붙이려 합니다. 이게 통과되면 우리 천룡 방어선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강승철 대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반항적이었습니다. 김준장,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여의도 정치권과 군사보안사령부 고위층에 깊숙이 손을 써두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미검증된 위험한 전략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특히 그 소장의 개인적인 과거사를 건드릴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군은 언제나 안정과 보수를 선호합니다. 천룡 방어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과거사? 윤서진의 심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노림수가 자신의 아버지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약속했던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송파구 잠실 아파트의 대출 잔액도 곧 만기가 됩니다. 강승철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국회 군납 최종 확정이 나는 날 약속했던 잔금 50억 원을 지정된 차명 계좌로 입금할 것입니다. 작은 선물도 함께 갈 겁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힘을 합쳐 합참의장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50억 원, 잠실 아파트, 합참의장. 모든 단어가 윤서진의 귀에 박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강승철 대표는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김태준 준장에게 건넸고 김태준은 재빨리 봉투를 자신의 고급 핸드백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윤서진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을 벗어난 윤서진은 무전기를 통해 배이나 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작전 성공입니다. 녹취록과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배소령, 즉시 잠실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김태준 준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가지고 국회로 향할 겁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남산타워의 불빛을 바라보는 윤서진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냉철한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부패는 이제 그녀의 손에 잡힌 실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잠입작전이 성공한 다음 날 윤서진 소장은 연구소로 복고하여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배이나 소령이 확보한 김태준 준장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잠실 초호 아파트 시세 최소 100억 원 이상. 김태준의 공식적인 급여만으로는 절대 구입 불가능. 50억 원의 잔금, 대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명계좌, 녹취록에 언급된 차명계좌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배소령, 김태준이 언급한 작은 선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50억 외에 또 다른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이 언급한 개인적인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20년 전 제 아버지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 파일을 모두 찾아내세요. 배이나 소령은 놀랐지만 곧바로 20년 전 사건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군납 비리를 내부 고발하려던 윤기현 중령이 오히려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 당했던 아픈 과거였습니다. 며칠간의 철저한 조사 끝에 배이나 소령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찾았습니다. 20년 전 윤기현 중령님의 군납비리 사건 당시 사건 조사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대위였던 김태준 준장입니다. 윤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김태준이 그때 어떤 진술을 했지? 김태준은 당시 윤 중령님에게 극도로 불리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윤 중령님이 비리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는 뉘앙스의 위증이었습니다. 그 진술이 윤 중령님의 불명예 전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태준은 20년 전에도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과 승진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윤서진의 아버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지금의 준장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방산비리라는 더 거대한 악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눈을 감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중의 배신이군요. 20년 전에는 나의 아버지를 짓밟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를 자신의 사금고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배소령,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만드십시오. 명동 녹취 파일, 잠실 아파트 자금 출처, 그리고 20년 전 아버지 사건과의 김태준 연관성까지. 바로 그때 최준호 대위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방부 내부망을 통해 윤기현 중령님의 20년 전 불명예 전역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특정 보수 성향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는 윤중령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소장님의 배경과 낙하산 의혹을 부풀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윤서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버지의 명예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서진은 잠입작전에 성공하여 증거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김태준의 비열한 역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비리 척결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최종 도박이 되었습니다. 김태준 준장, 당신은 내 아버지의 희생을 다시 한번 더럽히는군요.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결전은 다음 주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입니다. 다음 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군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방위의 주요 안건은 윤서진 소장의 오메가 시스템과 김태준 준장의 철룡 방어선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이 자리를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윤서진을 완전히 밟아버릴 무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미 청문회 위원 일부에게 접촉하여 오메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철룡 방어선의 안정성을 강조하도록 비밀 로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또한 윤서진 소장의 아버지 관련 과거사 유출로 여론을 이미 혼란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청문회는 시작되었고 윤서진 소장과 김태준 준장은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회의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먼저 김태준 준장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능숙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서진 소장이 제안한 오메가 시스템은 분명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미검증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와 함께 전시에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검증된 철룡 방어선 채택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극동방위산업 등 국내 우수 방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다음은 윤서진 소장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원고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군의 가치가 안정성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이미 낙후된 과거에 머물러야 합니다. 현대전은 속도와 정보 싸움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진화입니다. 김 준장님은 철룡 방어선이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룡 방어선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서진의 발언은 김태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김태준은 눈빛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윤 소장, 방산업체와의 연관성은 터무니없는 비난입니다. 증거도 없이 감히 장성을 모욕하다니 당신은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서진은 손을 들어 위원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녀는 대이나 소령이 건넨 USB가 담긴 서류철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윤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와 정의를 위해 김태준 준장님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닌 군 내부의 부패와 뇌물수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서진은 USB를 회의장 중앙 PC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명동 프레스티지 호텔 스카이라운지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 김태준 준장님은 명동의 특급 호텔 라운지에서 극동방위산업의 대표 강승철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이 회사는 철룡 방어선이 채택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서 윤서진이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준장, 잠실 아파트의 대출 잔액도 곧 만기가 됩니다. 강승철 대표, 다음 주 화요일
군납 최종 확정이 나는 날 약속했던 잔금 50억 원을 지정된 차명 계좌로 입금할 것입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힘을 합쳐 합참의장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50억 원, 합참의장. 이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청문회장을 가득 채우자 회의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입니다. 윤서진 소장, 당신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이 파일을 조작한 것입니다. 윤서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준장님. 제가 직접 현장에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준장님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근원, 송파구 잠실 100억대 아파트의 불투명한 자금 출처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린 김태준은 최후의 비열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과거사 이야기까지 꺼내야 속이 시원하겠나? 윤서진, 내 아버지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 내가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섰다는 것을 잊었나? 내 아버지는 당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누명을 썼지. 내가 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덕분에 내 아버지는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 살게 된 거야. 윤서진은 김태준의 비열한 발언에 잠시 호흡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을 향해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을 담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준장님, 저는 제 아버지의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군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누명 씌운 진범을 찾기 위해. 윤서진은 스크린에 20년 전 윤기현 중령의 사건 파일과 함께 당시 대위였던 김태준의 거짓 진술서를 띄웠습니다. 김 준장님은 20년 전에도 똑같은 이기심으로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될까 두려워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리를 고발하려 했지만 김 준장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오히려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준장님은 그 거짓 진술을 발판 삼아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겠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방산비리까지 저지르는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윤서진의 폭로는 김태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청문회장은 정의와 분리가 맞서는 재판장이 되었고 김태준 준장은 더 이상 오만한 장군이 아닌 비리와 부패에 찌든 한낱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국회 청문회는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제시한 증거, 즉 50억 원 뇌물수수 녹취록, 잠실 아파트 자금 출처 의혹, 그리고 20년 전 아버지 사건과의 연관성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즉시 김태준 준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군사보안사령부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철저한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군검찰은 녹취록과 자금 흐름을 즉각 추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용산 국방부 청사 3층 김태준 준장의 집무실. 그는 밤새 술을 마신 듯 흐트러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윤서진에게 복수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군검찰 수사관들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태준 준장, 뇌물수수 및 군형법상 불법 재산 취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오메가 시스템 관련 군사 기밀 누설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태준은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윤서진 소장이라는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태준 준장의 체포 이후 군검찰은 신속하게 방산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극동방위산업 대표 강승철 역시 구속되었고 김태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검은 돈 흐름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김태준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악의 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동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형 무기체계 카르텔은 여전히 군 위층과 정치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룡 방어선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오메가 시스템만큼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이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배소령,
김태준이 몰락했지만 철룡 방어선에 연루된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오메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겁니다. 특히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후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 연구원인 베이나 소령이 다급하게 윤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확인 결과 김태준 준장이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서버를 통해 오메가 시스템의 특정 통신 주파수 대역과 AI 초기 보안 프로토콜을 암호화하여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신자는 익명입니다만 이는 오메가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입니다. 카르텔 잔당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오메가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 불능에 빠지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패로 돌아가면 국방부는 다시 보수적인 철룡 방어선과 같은 구형 전략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고 카르텔은 새로운 형태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분노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소령,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공격할 장소와 시간을 예측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격은 실전 훈련 중일 겁니다. 오메가 시스템이 공식 검증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공격에 대비한 비상복구 알고리즘과 보안 주파수 전환 시스템을 즉시 개발하십시오. 오메가 시스템의 최종 실전 검증 훈련이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승진훈련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대의 실기동 훈련장이자 곧 시작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의 최종 점검 무대였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제7군단 소속 작전지휘관으로서 오메가 시스템의 최종 점검을 위해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지휘본부는 야전 막사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서버로 가득 찬 마치 미래전의 사령부 같았습니다. 훈련 시작 전 윤서진은 베이나 소령과 최준호 대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넘어 우리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최후의 전선이 될 겁니다. 배소령은 비상복구 알고리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세요. 최 대위는 외부의 전자전 공격이 감지되는 즉시 모든 통신 주파수를 백업 암호화 대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훈련은 가상의 적국 침투 상황을 상정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초기부터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늘의 무인 드론 정찰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는 AI 엔진을 통해 분석되었고 적의 예상 이동 경로와 취약점들이 지도 위에 정밀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기동대는 불과 수분 만에 가상의 적군 지휘부를 포위하며 훈련 상황실에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장님. 비상. 핵심 무인 정찰 유닛 제우스7과의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었습니다. 원인 불명. 최준호 대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우스7은 오메가 시스템의 눈과도 같은 핵심 유닛이었습니다. 통신 두절은 전술의 치명타였습니다. 1분 후 최 대위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소장님, 단순 통신 오류가 아닙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군용 수준의 강력한 전파 방해, 전자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메가 시스템의 초기 보안 프로토콜 취약점을 정확히 노린 공격입니다. 상황실 전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카르텔 잔당들의 마지막 발악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오메가 시스템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최 대위, 즉시 모든 통신망을 백업 암호화 대역으로 전환. 배소령, 비상복구 알고리즘을 수동으로 구동. 무인 유닛 제우스7의 데이터 송신을 복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베이나 소령은 땀을 흘리며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몇 날 밤을 새워 준비했던 복구 알고리즘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제우스7의 데이터 송신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윤서진은 전파방해의 발신지를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난도 작업이었지만 오메가 시스템 팀의 뛰어난 분석력은 5분 만에 발신지를 포천시 신읍면의 한 폐건물로 좁혀냈습니다. 제1특수수색팀, 즉시 발신지로 이동한다.
무력화가 아닌 생포가 우선이다. 그들이 누구인지,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 수색팀은 패창고에서 극동방위산업 소속의 예비역 전자전 전문가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오메가 시스템 채택을 막기 위한 카르텔의 지시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며 훈련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서진에게 군 내부의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포천훈련에서 오메가 시스템의 실전적 우수성이 입증되자 국내뿐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부에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미군은 오메가 시스템의 혁신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동시에 연합작전 호환성 및 기밀 유출 위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의 핵심 전략회의실. 윤서진 소장은 미군 측 대표 존슨 중장과의 비공개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존슨 중장은 전통적인 군사 전략을 중시하는 인물로 오메가 시스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윤 소장, 오메가 시스템이 훈련장에서 훌륭한 성과를 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AI 기반 전술 시스템은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이 너무 높고 우리의 기존 연합작전 체계와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훈련 중 발생했던 전자전 방해 사건은 오메가 시스템의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존슨 중장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존슨 중장님, 말씀하신 취약성 문제는 이미 완벽하게 보완되었습니다. 포천훈련 중의 전자전 공격은 시스템 자체가 아닌 특정 주파수 대역의 취약점을 노린 내부 부패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이었으며 저희는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는 전술적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 비리 문제였습니다. 윤서진은 김태준 준장과 방산 카르텔의 비리 내용을 미군 측에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존슨 중장은 한국군 내부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윤서진의 강직함에 감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 보안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의 AI 기반 전술 정보는 우리의 최첨단 군사 기밀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존슨 중장이 핵심 쟁점을 던졌습니다. 윤서진은 준비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존슨 중장님, 오메가 시스템의 AI는 연합군의 기밀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오직 실시간 분석 및 처리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투명한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윤서진은 테이블 위에 대형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여 오메가 시스템의 보안 아키텍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기술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존슨 중장의 회의적인 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존슨 중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정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윤 소장. 자네의 기술적 이해도와 준비성은 매우 인상적이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오메가 시스템의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한 최종 확인을 원합니다. 연합훈련 시작 전 미군 특수부대와의 합동모의 작전을 제안합니다. 이 작전에서 오메가 시스템의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연합작전 호환성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오메가 시스템을 연합훈련의 핵심 전술로 공식 채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윤서진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자 가장 큰 기회였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가층 델타팀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어떤 국내 반대 세력도 이 전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윤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존슨 중장님.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전력과 오메가 시스템의 혁신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산 기지에서의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윤서진은 이제 군 내부의 이기적인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파트너십에서도 실력과 논리로 인정받는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배이나 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배소령,
미군과의 모의 작전은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전술 스타일과 예상되는 공격 패턴을 분석하세요. 그리고 오메가 시스템의 AI 엔진은 그들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입니다. 한미연합모의 작전이 시작되는 파주 DMZ 인근 비공개 훈련장. 작전명은 블랙아웃. 가상의 침투 테러리스트 세력으로 지정된 미군 델타팀은 세계 최강의 은밀 침투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오메가 시스템의 인공지능 탐지망을 벗어나 한국군 후방지휘부에 침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휘벙커에는 대한민국 합참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미군 대표인 존슨 중장이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는 오메가 시스템의 운명뿐 아니라 향후 10년의 한미연합 방위 전략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작전 개시. 미군 델타팀은 훈련장에 침투하자마자 모든 통신 장비를 끄고 통신 침묵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전파를 이용한 추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베테랑들의 전술이었습니다. 기존의 한국군 방어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델타팀의 위치를 놓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의 전술 지도에는 미군 특수부대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 이후로 먹구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지휘 벙커의 중앙에 서서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베이나 소령이 서버실처럼 복잡한 콘솔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배소령, 델타팀은 통신 침묵 중에도 심리적 이동 패턴을 반드시 따를 겁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로, 즉 드론 사각지대와 은폐가 용이한 능선을 예측하십시오. AI 엔진은 지금부터 인간의 습성을 학습 모델링에 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메가 시스템 가동.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링을 통해 은밀 침투 경로 3곳을 도출했습니다. 스크린에 3개의 붉은색 예상 경로가 떴습니다. 존슨 중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데이터 추측 경로에 불과합니다. 델타팀은 언제나 허를 찌릅니다. 윤서진은 존슨 중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장님. 오메가 시스템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까지 계산합니다. 인간의 판단 속도보다 수만 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고 대응합니다. 이것이 미래 전술의 핵심입니다. 윤서진은 지체 없이 오메가 시스템이 도출한 최종 요격 지점 3곳으로 무인 정찰 유닛과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인간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AI의 냉철한 계산에 모든 것을 맡긴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7분 후 첫 번째 무력화 판정이 떨어졌습니다. 소장님. 붉은색 경로 1지점, 능선 하부 계곡에서 델타팀 3명이 무인 정찰 유닛 제우스 7에 의해 포착, 레이저 조준 판정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훈련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통신 침묵 7분 만에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가 단 한 대의 무인 유닛에 발각된 것입니다. 10분 후 두 번째 요격 지점. 붉은색 경로 2지점, 버려진 폐교 건물 내부에서 기동대 소속 최준호 대위팀에 의해 델타팀 5명이 포획되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의 실시간 열화상 필터가 그들의 은폐 장비를 무력화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델타팀 12명 중 10명이 침투 30분 이내에 무력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조기 전멸에 가까운 유례없는 결과였습니다. 존슨 중장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회의적인 표정 대신 경악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소장. 자네의 시스템은 단지 전술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전장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델타팀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단 몇 분 만에 AI에게 간파당했습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미래의 전장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존슨 중장은 그 자리에서 윤서진 소장의 오메가 시스템을 한미연합군의 핵심 전략 시스템으로 공식 채택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오메가 시스템의 채택은 최종 확정되었고 국내의 모든 반대와 카르텔의 마지막 저항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이틀 후 김태준 준장과 극동방위산업 카르텔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0억 원의 뇌물수수, 군납비리, 그리고 오메가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전자전 공격 혐의 외에 20년 전 윤기현 중령의 불명예 전역 사건에 대한 진실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김태준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윤기현 중령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위증했다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국방부 장관은 눈물을 글썽이며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전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고 윤기현 중령은 군납비리를 용감하게 고발하려 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군 내부 부패 세력의 비열한 공모로 인해 20년간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년 전의 치욕적인 과오를 바로잡습니다. 오늘부로 윤기현 중령의 모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최고 등급의 국가 유공자로 추대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날 오후 늦게 윤서진 소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의 한적한 묘역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는 20년 전의 낡고 검은 그림자 대신 국방부 장관 명의의 명예회복 선언문이 흰 국화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동안 짓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이 비로소 응어리를 풀고 따뜻한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20년 전 아버지를 가로막았던 모든 어둠과 부패를 제가 오늘 모두 걷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정의롭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길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는 울었지만 더 이상 나약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아버지의 명예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원해낸 강인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복수의 끝이 아닌 진정한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깨끗한 비와 같았습니다. 얼마 후 오메가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김태준 일파의 척결을 이끈 공로로 윤서진 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합동참모본부 혁신 전략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전술적 지휘관이 아닌 국군 전체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최고의 직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진은 국방부 청사 옥상에서 떠오르는 서울의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박영민 예비역 대령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 자네 아버님도 이 나라의 안보도. 자네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부패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유성과 같았네.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령님,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준 준장은 단지 거대한 어둠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군의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윤리와 정의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혁신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멀리 보이는 남산과 한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는 혁신과 정의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의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장.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구원하고 부패한 기득권을 무너뜨렸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의 영원한 혁신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